일요일에 만나는 황양수의 톡톡톡. 오늘은 위안부 협정 타결 이후에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의 총반격 문제와 후후 불어터진 당 안철수 업당, 더민주당 다 같은 당입니다. 더민주도 같은 당이고요. 그 당과 안철수 입당 이런 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막 나온 여론조사인데 안철수 신당이 더민주보다 훨씬 앞서가 새누리당을 추격하고 있다. 바로 밑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네. 같이 봤었는데 새누리당이 뭐 29% 지지율이, 안철수 신당이 27%, 2%밖에 차이 안 나요. 네. 더민주가 17.87%.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이 양당에 질려버린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쨌든 양당 사이에서 제3세력을 구축하겠다. 일단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될 거라 보고, 이 문재인 대표 지금 하는 일로 볼 때는 지금 더민주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새누리당이 양자로 할 땐 거의 45%씩 나왔는데 3자로 하니까 이 조사 보면 15%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좀 약간 통계가 과장돼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다. 왜냐하면 그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꽤나 많은 분들이 저 문재인과 저 낡은 저 친노 운동권들이 꼴 보기 싫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뭐 그게 충분히 뭐 빠져나갈 수 있죠. 나중에 뭐 선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지지했던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계층들이 그 안철수 입당이 하는 꼴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좌우간 새누리당보다는 뭐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빠진 데다가 호남, 동교동표 이렇게 그러니까 제3당 희구 세력 보수 중에서 기존의 새누리당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지지했던 세력 그리고 호남, 동교동 세력 이런 세력들이 합쳐지니까 이 정도 지지율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와중에도 문재인 대표는 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자신들이 집권하면 뭐 집권할 리도 없겠지만은 집권하면 이 위안부 합의를 갖다 무효화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 일본 정부가 내놓겠다는 그 10억엔을 대한민국 국민들 성금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100억을 이제 모으겠다고 지금 발동을 걸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으로 불안한 입지를 이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한번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제2의 광우병 거짓난동, 제2의 세월호 거짓난동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문재인 대표가 뭐 성완종 사태나 뭐 이런 게 저런 게 나니까 뭐 이 굴속에 들어가 가지고 100일 동안 마늘하고 뭐 쑥만 먹는다 이러다가 못 참고 나와서 다시 곰이 되려고 한다 이런 조금 수사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가지고 성명도 발표하고 뭐 경고도 하니 어쩌니 하더만 방송 출연이 저지되는데 일조를 했는데 뭐 이왕 정지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마디를 하면요 이 속성을 못 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이나 선거구 획정 또 안보법 뭡니까 그 북한 인권법 또 테러 방지법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좀 전향적으로 운동권 유지에 이념 그다음에 가치에 따른 극단적 대결 구도를 청산한 것처럼 보이면서 그다음에 이번에 이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뭐 만족하지는 않지만 존중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지지도가 좀 올라갈 건데 왜 저렇게 결사적으로 나갈까요? 왜 그런다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 위안부 문제는 처음 시작 자체는 순수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과 명예회복으로 시작됐을 수는 있는데 이게 가는 과정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상당히 변질된 사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측과 이른바 이 문제를 계속 다뤄온 정대협이라고 있죠. 예, 정신대 문제 예, 대책협의회. 그래서 사실 뭐 정대협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구통진당 계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고 법적 배상금을 내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1965년도에 한일 수교 당시에도 이미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바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른바 강제징용. 강제징용도 명확하죠. 그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쪽이 법적 책임과 법적 배상금을 요구하니까 일본 측은 법적 책임을 지려면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 당시 자료는 다 일본이 가지고 있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좀 야비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이 절차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 요구가 맞는 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일본 정부가 꾸준히 주장하는 거는 법적 배상금을 내려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이 입증돼야지 국회가 동의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그 1950년대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끝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법적 책임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미 한 70년째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라는 건 이 얘기인데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이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게 입증을 한다는 건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 실제로 그런 자료가 공식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일본 측의 주장은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 당시에 다 업주가 모았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여자들이 더 많아요. 이른바 위안부에는. 그건 이제 일본 업자가 모아서 다 데려갔는데 그 당시 조선이 일본에 합병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럼 너희도 같은 나라니까 가자. 그래서 너희가 모아서 와라. 사실은 한국인 이른바 업주들이 많이 모집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는 그 사람들이 모아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른바 뭐라 그러죠? 그 지불을 한 거죠. 이제 이 일본 군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정부의 법적 책임 묻기는 어렵고 도의적 책임 정도는 물을 수 있으니까 사실 박 대통령이 그 최대 한계까지 밀고 간 거죠. 그래서 도의적 책임의 반성을 끌어내고 이른바 배상금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위로금이라 그래야 되나? 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일 수교 협정할 때도 이게 배상금이냐 경제지원금이냐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벌이다가 두 개를 같이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 논리로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집권을 해도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제가 임기 동안에 한국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DJ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왕을 전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파격적인 예우를 하면서 공동선언문에 위안부 문제를 한 줄도 안 올렸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런 전설적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타결해라고 난리를 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역대 지난번에 그 뭐 사사회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일본의 지금 민주당 정권 노다 총리가 있을 때 한국하고 이걸 타결 지으려고 이명박 정부에 제안했다가 총선에서 져버리는 바람에 막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버렸는데 그 합의보다 역대 나왔던 어떤 일본의 사과보다도 뛰어난 그런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거기에 수식어도 안 붙고 또 뭐 조건도 안 붙습니다. 하고 어쨌든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배상하는 건 아니지만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마치 무슨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듯이 저렇게 날뛰는 건 왜 저런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른바 친노 종북 세력이 원래는 반미 코드로 가다가 이른바 북한 김정은 세력이 천안함 도발하고 연평 도발하고 3대 세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미 코드가 먹히질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예전에 뭐 미선희 교수님은 이런 집회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군 철수 얘기도 안 나오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친구들이 남은 카드가 반일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반일 코드에 완전히 올인을 걸어서 이거를 한판 뒤집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대협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오면서 이른바 언론들을 다 잡아놨죠 이미. 그래서 여기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마녀사냥 해버리고 그래서 그 세종대 박유하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위안부 문제를 철저하게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 지금 검찰에 또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부분은 이 2000년대 들어가지고 부시 정권, 오바마 정권을 거치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변해온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뒤늦게 눈치를 채고 한국에 있는 종북 좌파들한테 뭔가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반일도 반미 못지않게 중요하다. 즉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오바마 정권 때 이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있을 때 미국이 세계 전략을 세계의 모든 곳에 이렇게 미군을 주둔시키던 부분이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글로벌 포스 리뷰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전략 기동군을 신속 배치하는 이런 행태로 몇 군데 기지만 핵심 기지만 두고 그렇게 배치하는 행태로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지가 아시아에서는 이 괌이고 그 다음에는 일본의 오키나와 등 일본에 있는 해군 공군 병창 기지입니다. 일본의 미군의 중요한 기지가요. 근데 오바마가 들어와서 동북아의 이 세력 균형에 관한 신질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이 가장 큰 잠재적인 적이다. 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이제 확장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미군이 지금 용산기지나 의정부 동두천에 있던 모든 기지들을 갖다 다 평택으로 통합하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정권에서 또 하필 공교롭게도 제주도에 강정기지,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택기지와 이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이 부분이 중국이나 북한으로 봐서는 미군이 북한의 방사포가 닿지 않는 평택 정도에 중국을 겨냥해서 세해를 장악하고 압박하기 위한 미군의 중국, 북한에 대한 최고 1선 이 통합 전진기지가 일종의 평택이고 그 다음에 이 최고 1선의 해군기지가 강정이 될 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본이 미국 못지않게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포위하려고 한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의 방침이 정해지면서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을 자기 영역으로 포섭하려고 그러고 북한은 한국 내에 이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반일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지금 몰아간다고 나는 봅니다. 미국이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세계 곳곳의 문제에 많이 개입을 하고 돈도 많이 쓰고 군대도 보내고 경제 지원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재정 적자가 쌓이잖아요. 그때마다 미국이 취한 조치는 일본한테 떠넘기는 전략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65년 한일 수교 자체도 미국이 그때도 다 주도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경제 원조가 많았을 텐데 돈이 바닥이 나니까 일본 니가 빨리 한국이랑 수교해서 한국을 지원하고 아시아를 지원해라. 그래서 그때도 한국과 일본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이제 된 건데 그때는 주로 경제 문제가 이슈였다면 이번에는 안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국방부 계속 줄여갑니다. 이건 뭐 오바마 정권이 되든 뭐 공화당에 누가 되든 이 부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미국 자체가 점점 이제 고립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한미군 점점 숫자를 줄이고 빼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자체 방위력으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특수군 한 5만 명만 두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나도 그래 봅니다. 우리 자체 안보 시스템으로 버틸 수가 없단 말이죠. 이미 고위 국방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한국 독자적으로 북한을 막을 수 없다고 국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와 초제 아주 잘 훈련된 이 정예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 많이 드는 그 특수 정예부대를 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왜냐면 돈을 안 주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특수부대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이제 남침한다 그러면은 옛날 6.25 때처럼 막 탱크 몇백 대 밀고 들고 이게 아니라 특수부대 5만 명만 떨어뜨린다, 서울에. 그리고 떨어뜨리면은 바로 이런 이 정대협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사람들이 또 인공기 들고 나서고 또 한국 언론에 또 얼마나 이 질이 떨어집니까? 전쟁 나는 와중에도 아마 박근혜 책임론 들고 나올 게 한국 언론이니까 아예 아노미가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거를 고려했을 때 빨리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 더 이상 내기 싫으니까 한일 동맹으로 맺어서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번에 요구했던 부분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미국의 요구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참 이게 무리한 정도로 버텼어요. 사실 지금 이 걱정이 아니라 야 저렇게 미국의 요구를 저런 식으로 막 계속 거절해도 되는 건가. 오히려 그쪽이 불안했던 거고 나중엔 이거 지금 뭐 일본의 사과 잘 받았다 그러지만 사실 이거 외교적으로 나중에 또 어떻게 감당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참 지금 있는 이 한국의 이 지금 여론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한심하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지킬 수도 없고 우린 더 이상 지켜주기 싫고
일본하고 잘해봐라 이랬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미국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그 한일 수교나 또 이런 미국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안보는 그대로 받으면서 반발을 많이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한테 교체하려고 고민을 깊게 한 적도 있었고. 그때 부산 정책 파동이라는 게 예, 그거죠. 예.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교체해버리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었으니까 그때는 미국이 한일 수교를 굉장히 압박을 했죠. 자,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 기자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을 일본에 초대를 해가지고 일본의 오키나와나 동경 근처에 있는 요코스나나 뭐 이런 어떤 기지들을 다 보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게 되면 즉 지상병을 실어 나르는 해군 군함, 또 미국의 잠수함, 또 폭격을 하러 오는 또 미군 비행기, 또 그리고 이 물자를 실어 나르는 미군 수송기, 육해공에서 또 바다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6군데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한반도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 이 전방 병참 기지와 군수 기지 역할을 하고 또 일본에 있는 그 자위대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겠죠 앞으로. 자, 일본에 있는 군대가 장기적으로는 이 미군의 이 비행기나 미군의 또 잠수함이나 미군의 해군 부대 또 북한이 이 특수군이 기뢰를 빼서 이 뭡니까 바다에 뿌린다든지 이랬을 때 기뢰 제거하는 소해 등 이런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6.25 때도요. 일본의 그 이 군대가 자위대가 솔직히 미군의 상륙작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원산 상륙작전이나 이럴 때 그 기뢰 제거를 했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왜냐면 미군의 시스템은 이게 미국은 군산복합체라 그래서 이 군대와 회사가 막 다 엮여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느 나라에 파병에 들어가면요 민간인 회사가 같이 밀고 들어가는데 그 민간인 회사 직원들이 군인보다 더 뛰어나요. 이른바 전문 민간 용병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주한미군도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에 있는 그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 회사가 많이 개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 총 들고 다녀요. 제가 카투사 해봐서 아는데 주한미군에게 하청받는 그 한국인 회사들 다 총 들고 다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주력 부대가 한국에 상륙하게 되면은 일본 군이 아니어도 거의 군에 준하는 미군과 함께 일하는 일본 회사가 들어오면 일본 군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안보 전략을 짜고 있는데 미국이 뭐 자위대가 뭐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허락을 받니 마니 굉장히 사치스러운 얘기죠. 사실 박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아주 사치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올해네요. 한 서너 차례 특정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한국의 그 장관이 뭐 한국 정부의 허락하에 들어올 수 있다니까 그 들어올 수 있다 말을 갖다가 또 꼬투리로 잡아갖고 난리를 쳤잖아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파푸아 뉴기니아 군대라도 우리 들어온다면 받아들여야지. 무슨 놈은 일본이 어떻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때 자위대에 살 겁니까? 막 치고 내려오고 곳곳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다니면서 폭파하고 이렇게 막 비정규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북한의 방사포, 장사포, 미사일 로켓이 서울이고 곳곳에 떨어지는데 그때도 일본군 온 안 온 일을 따져가지고 승인하고 안 하고 할 겁니까? 그 6.25 때 그러니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냐 안 되냐 가지고 최대 쟁점 사안이었고 지금도 6.25 문제에서는 역사적인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부대가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서울에서 더 못 내려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다 수습을 하고 이제 주력 부대 뒤로 뺐다가 미군이 상륙하고 이겼는데 그때 썼던 전략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최전방 카투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략회의 하는 거 보면은 일단 북한군이 들어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연작전 하는 겁니다. 서울까지 못 내려오게. 그럼 뭘 기다리냐? 오키나와에서 미군 주력 부대가 올 때까지만 어떻게 버티냐 그 싸움이거든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한미동맹 간다면은 우리 군의 역할은 오키나와가 미군 부대가 들어올 그 일본 군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냐의 그 전략이에요. 사실 우리 국방은 사실 그 전략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괌에서 이제 B1, B2가 날라오고 본토에서 미군 이 전략 폭격기들이 날라오는 또 미군의 이 전략 잠수함, 핵 잠수함들이 오는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 오는 그 시간까지 버티는 거죠. 우리 한국군이 해야 될 일은. 자, 그런데 사실 뭐 정부가 하도 반미를 의식해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그냥 이 겉으로 아베와 박정권 간의 문제처럼 하는데 이번에 이게 타결되고 난 뒤에 미국의
오바마나 미국의 캐리나 또 미국의 정치권 조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일보다 미국이 더 환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TPP 합의보다도 더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 오바마 정권의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큰 업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